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네,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저희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즌2 첫 막을 열 김챔프입니다. 스튜디오에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로 새롭게 인사드리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북입니다. 네. 두 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뵙잖아요. 저희 시즌1 끝나고 잠깐 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그쵸.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좀 약간의 인력 변경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력 변경도 있고, 그래서 좀 바뀐 조직에 적응하느라 뭔가 하는 일들보다 좀 더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진 씨 요즘 밤새는 일이 좀 많았잖아요. 이제 원래도 밤을 샜는데요. 이제 원래는 밤을 새도 좀 티가 안 났는데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이제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극적 체력이 떨어지죠. 원북 씨는 좀 어떠셨어요? 원북 씨 요즘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셀럽이죠, 아주. 뭐 셀럽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중간에 설날이 있었으니까요. 설날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제 설날 음식 먹고 그러면서 또 안 봤던 동네 친구들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모든 회사가 다 연초에는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인사 이동은 끝났는데 저는 똑같은 팀에 계속 있고요. 네, 그렇게 살았고 인스타그램 얘기하셨는데 김챔 씨가 네, 요즘 테니스라는 운동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뭐 제가 오래전부터 치긴 했는데 이제 봄이 이제 오는 걸 고려해서 지금 이제 몸을 좀 데워놓는 웜업 시간을 갖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래 발젠 날이었는데 테니스는 하시고 발젠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근데 네, 테니스 치고 발제했습니다. 그 다음날 네, 발제를 했죠. 하긴 했죠. 시즌2를 이제 사과로 좀 여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사과로 문을 여는 원북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휴식 기간에 두 분 책방 기자 생각은 안 나셨어요? 책방 기자 생각이 났죠. 정말 쉬니까 좋다. 이거 쉬니까 이렇게 좋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 정말 일을 갈고 나왔습니다. 뭐 중간에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 개편안을 각자 고민한 거를 이제 각자 만들어서 회의록을 좀 작성했고요. 그 회의록을 통해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댓글 달리고 뭐 이제 그 개 중에 뭐 원북 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원북 씨가 가져왔던 뭐 개편안 이런 거 공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개편안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좀 정성 어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시즌2부터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시즌1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뭐지? 왜 방법이 다르지?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 짧게 열린 영상 보면은 거기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내용들이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저희가 오늘 정한 책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리스크의 과학입니다. 네. 저자는 앨리슨 슈레거고요. 어떤 분이시죠? 앨리슨 슈레거 저자는 글로벌 경제학자이자 개인연금과 은퇴 문제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과 함께 은퇴저축 전략 설계를 하신 분으로 되게 유명하시고 리스크 자문사인 라이프 사이클 파이낸스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오랜만에 저자 소개 들으니까 또 좋네요. 뭔가 은퇴 전문가라고 하는데 확실히 본인 은퇴는 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을 저희 그 영진 씨가 골라주셨잖아요. 어떻게 골라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사연이 있죠. 그쵸. 제가 이 책 저도 모르는 책을 저도 모르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됐습니다. 이게 리스크의 과학이 되게 표지를 보면 센 노랗고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간략하게 있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올해 출간된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서 표지가 센 노란 책이 있는데 이게 또 되게 괜찮다는
평가도 많고 저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대충 읽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이걸로 해보자 하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저 책을 추천을 했더라고요. 저 책이 도대체 제 기억 어디에서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책 놀았네. 아 이거다. 리스크의 과학으로 하자라고 했던데 이게 또 저희들끼리 내부의 어떤 치열한 투표를 또 통과해서 또 그쵸. 선택이 돼버렸죠. 아니 이게 왜냐면 마침 되게 시의적절한 내용이잖아요. 저희 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지금 주변에 저희 셋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 투자, 뭐 어떻게 이제 뭐 재테크를 할지 이런 것들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재테크나 주식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리스크인데 얼마나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되게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되게 책 선정이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저런 비하인드가 있을지 몰랐죠. 일단 뭐 서점가에서는 뭐 경제 경영 이런 관련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시국에 경제지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구독자들이 실제로 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식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책방 기자에서도 거의 이제 처음 다루는 분야입니다. 경제 관련 책은. 그렇죠. 그리고 어찌게 보면 자기개발 책이잖아요.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책인 만큼 좀 잘 짚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화두가 10가지나 있잖아요. 저희 숨가쁘게 달려가야 됩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을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리스크의 과학이에요. 리스크 얘기를 책 내내 다룹니다. 그럼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리스크가 뭐냐? 리스크가 뭐지? 각자 생각한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원북 씨는 리스크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일단 한국말로 위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것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좀 더 와닿게 하자면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엿된 경우 그때 그 엿 그것이 이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진짜 이 리스크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리스크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도 그분들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책 보면은 되게 다양한 개념의 리스크를 또 정리를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제일 좀 관심을 가졌나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해요. 먼저 뭐 무리스크라는 것도 나오고 고유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체계적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원북 씨 좀 이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였나요? 일단 저는 경제지 기자다 보니까 체계적 리스크가 좀 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장 전체가 폭등하거나 폭락해 동시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딱 그 한국이 맞이했던 체계적 리스크이지 않나 싶어요. 뭐 코로나 시국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20만 원대까지 급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도 그 코스피 지수가 1,500인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졌지만 3,000까지 다시 어찌됐건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만 보더라도 리스크는 곧 기회다라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진 씨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원북 씨 주장에 좀 동의하시나요? 그냥 이제 저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제 앞에서 현대차 이야기는 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금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 현대차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20만 원일 때 팔았어야 됐는데. 농담입니다. 이게 또 나갈 때 또 다시 오를 수 또 그럼요. 예, 그 사이에 그렇죠. 올라갈 수 있죠. 갖고 있는다면. 하지만 저는 이미 팔았으니 오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뭐 무리스크가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는 상태고 리스크가 없는 선택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경우일까? 이게 어떨 때 리스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의문은 들었는데 어쨌든 책 안에서는 뭐 리스크에 대해서 뭐 개인이 상정하는 리스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에 어떤 특수한 개인의 상황이라면 또 리스크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확실한 건 제 인생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되게 독특한 개념이긴 했어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어쨌든 3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 시기 중에 무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할 때에도 사실 리스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학술상으로나 아니면 좀 분석용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야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책에 나오는 이제 리스크의 개념까지 좀 다뤄봤고, 사실 리스크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딱 단어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개념 그 자체잖아요. 그 리스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뭐 윤곽 잡는 거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제목이 지금 리스크의 과학인 거고, 원 제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거잖아요. 사창가로 간 경제학자잖아요. 네. 자극적이죠. 엄청 자극적이죠.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재지 않나? 이거는 거의 뭐 톤 다운한 수준을 넘어서 그냥 그러니까요. 다른 네, 느낌의 거의 제3의 출간을 하신 정도의 수준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된 이유가 실제로 이 경제학자가 사창가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 제목이 골라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창가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가서 특히나 이 리스크를 아주 많이 다루고 좀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두 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파트에서 내가 좀 오래 머물렀다거나, 이거 좀 괜찮은 전략인데? 이렇게 생각 든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성매매를 일단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불법이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의 몇몇 주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합법화해야 된다.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기치가 이제 지하 경제를 이제 양지로 끌어올리면 그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게 신경내다 해서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감정선으로는 이해가 이제 범죄를 그러면은 합법화하자는 거냐 라면서 약간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매매도 합법화해서 좀 더 신분을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내가 결혼하는 남자가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는지 여부도 좀 알고 싶어 하니까 돈 플러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한국 내에서도 성매매를 이제 리스크를 없애는 산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사견도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도 또 리스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원북십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제일 리스크를 제일 잘 다루고 있는 파트가 성매매 업소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책 원제도 그런 뭐 사창가로 가는 경제학자라고 지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약간 좀 썰을 잘 푸는 게, 본인 성매매 업소 갈 때는 여기 종사자들이야말로 온갖 종류의 리스크에 가장 맞닥뜨리는 정말 리스크 전문가들이라 했다가 파파라치 만나면 파파라치야말로 전 세계 직업군 중에서 거의 약간 카멜레온 같은 분이에요. 정말 되게 다 두 개 말했는데 또 그거 말고도 뭐 말을 키우시는 분들 얘기도 나오고, 맞아, 말 얘기도 있죠. 서퍼 분들도 있고, 되게 영화업 그리고 사기꾼 얘기도 나와요.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겪어보지 못한 직업군을 직접 취재해서 경험한 바를 책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특히 이분이 이제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좀 그래도 알려진 직업들을 좀 더 다루셨기 때문에 더 약간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성매매 합법화한 국가가 네덜란드잖아요. 그쵸. 근데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대마초도 합법화해서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피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유럽 전역에서 네덜란드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암스테르담으로. 진짜요? 성매매가 합법적이고 대마초도 합법적이니까 놀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거죠, 주말에 끝나면.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논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장점들이 있다. 오히려 양지로 내놓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성적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게 양성화된 방법으로는 그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성범죄율을 좀 낮추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 통계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 도움이 뭐 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반론이 여러 가지 갈리는 것 같고 이게 그런 리스크적인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 영진 씨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원북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장점 위주로 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장점이 사실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뭐 지하 경제 양성화 하신 분들이 이제 지하로 가셨고 그런 이제 양성화 하자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나락이더라 좀 이런 좀 정말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성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해외 뉴스를 보더라도 이게 양성화 했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이런 뉴스가 많은데 갑자기 또 뭐 예를 들면 슈페겔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특집 기획하면서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더 문제가 심각해졌더라. 이게 뭐 보도가 막 1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맞아요, 저도 맞아요. 사실 뭐 해외에 살진 않으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그때 좀 여론이 어떠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공유되냐 이럴 때에 따라서 또 어디를 조명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확실한 거는 좀 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하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책에서 아까 원북 씨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영화업 보고 나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뭐 몸을 담아 본 적이 없으니까 비용 진짜 많이 들잖아요. 뭐 블록버스터급 제작을 했다면서 막 몇백억을 썼다 뭐 이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와 이게 어떻게 성공할 줄 알고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 사실 그렇게 많이 좀 매스컴에 알려졌던 게 드라마 중에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아스달 연대기 네네. 돈 정말 많이 썼다고 몇백억 썼다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당시에는 이게 정말 잘 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할까 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다뤄가지고 저 좀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 범죄 관련한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서도 연구 결과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전 되게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원래. 예,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범죄 억제가 가능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 심리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좀 스포 좀 해주시죠. 독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더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감 생활을 하는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붙잡혔을 때 뭐 제가 원북 씨를 때렸어요. 때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원래 10년 받을 거를 이게 나는 범죄를 낮추겠어. 그래서 15년을 늘리고 16년을 늘리고 20년을 늘리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난 어차피 안 잡힐 거야. 이게 뭐 늘어나도 어차피 안 잡힐 거야 라는 마인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를 감소시킬 정확한 전략을 파악해야 된다. 이 요지인데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 것 같은 게 확실히 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지를 때는 뭔가 합리적으로 막 양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뭐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눈이 돈다. 충동적인 예. 범죄가 많죠. 제가 남다르죠. 네, 사고방식이 남다르죠. 그리고 충동적인 범죄도 많고 계획적인 범죄도 많기 때문에 이 양형으로 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건 좀 이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 예시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오면서 리스크가 있었을 거고 저도 있을 거고 그 리스크에 대응할 나름의 뭐 방법을 좀 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전략을 진짜 잘못 짰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잘못 짠 걸 인정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리스크 제거가 안 되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그런 순간마저도 전략을 잘못 짰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전 들었어요. 그래서 책에 되게 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직접 책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어떤 얘기 하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제 저희 얘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 아니면 리스크 안 감수하고 좀 약간 안전하게 갈 거냐 성향을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일단 리스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뭐 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총알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소액이라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염두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리스크를 하고 있지,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방송하기 전에 다 팔았습니다. 진짜요? 네, 오늘 또 파월 선생님이 연설한다고 해서 이 놓친내 이야기하기 전에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팔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리스크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좀 많이 받는 성향인 것 같아요. 좀 신경 많이 쓰는 타입이고 뭐 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뭐 일을 하거나 뭐 계획을 짤 때도 이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도 요즘 드는 생각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좀 리스크를 감수하는 삶이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에 유익하다. 예.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저는 리스크를 되게 많이 감수하는 성향이긴 해요. 되게 크게 가져가고 왜냐면 크게 배팅을 하면 크게 가져가는 게 많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률이 좀 낮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또 아파해요. 아 그러지 말걸 막 후회하고 막 가슴 찢어지게 막 울고. 근데 그러고 다음에 또 선택할 때는 또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좋을 때도 있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급행열차가 될 수도 있다.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인간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더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요지도 결국에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현명하게 접근하세요. 이런 이야기여서 그렇죠. 네. 뭔가 양쪽을 다 포괄한 예. 중도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저자가 왜 책에서 개인이 느낀 리스크는 어쨌든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저희 세 명이 조금씩 달랐던 것처럼. 그래서 뭐 경매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 보면은 누구한테는 이제 그 비용 그 사람이 얘기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얘기했어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최대일 수도 있고 최대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 더 큰 금액을 부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낙찰 실패 가능성이나 내가 어느 정도 가치로 그 물건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내 인생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느낀 게 궁금한데 이런 리스크가 있었어. 하나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앞서서 이제 원북 씨가 참 이런 암울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지 모르겠는데 이제 체계적 리스크 언급을 하면서 뭐 산업 구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언론계야말로 전형적인 좀 이제 체계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저희 산업이 직업이 아니냐. 예. 저희가 기자란 직업을 선택한 게 아주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큰 리스크인 걸까요? 일단 적합하죠. 사양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 남아 있는 이유는 그 사양 산업임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 그런 뭔가 열매들이 좀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열매들과 그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방금 약간 준 협박 조항이었나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온라인 기사, 그냥 그런 연예인들 기사들보단 진짜 오늘 하루도 정말 편집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며 기획 기사들을 쓰는 여러 동료 선후배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원북 씨 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제 리스크는 뭐 최근은 아닌데 네. 대학생 때 주식을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네. 주식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좀 받아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포커 사례랑 비슷하지 않았나. 일단 한 번 엄청 땄어요. 엄청 따니까 제가 잃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그 연끌을 했죠. 그 1,000만 원이 있으면 증권사에서 또 돈을 더 주잖아요. 한 5천만 원까지 살 수 있게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수금으로 제가 증권을 끌어산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한 거죠. 그쵸. 아니 뭔 대학생이 미수로 저 지금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그 미수를 끌어서 성공의 맛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돈을 이게 포커 사례에도 나오는데 이 돈을 잃을 때까지 난 잃은 게 아니다. 배팅을 걸어보자. 그러니까 아직 내가 손에 쥐지 않았는데 네. 마치 내가 손에 쥔 것처럼. 그렇죠. 게임머니인데 그냥. 그래서 걸었다가 한 번 잃었어요. 근데 이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한 번 크게 잃고 나서는 그 뒤에는 또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크게 잃어도 뭔가 오히려 오히려 편안해지는 느낌? 그래서 원금 손실하고 뛰쳐나오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미수는 끌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영끌족들 많다고 하는데 파월 의장께서 올해 금리 4번 올리신다고 했거든요. 빨리 빚 정리하시고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어묵 씨가 이제 본인의 사연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늘 되게 약간 진실성이 있네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자기 사례만큼 네. 여러분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아니, 저는 최대 리스크가 각자 성향이 다르겠지만 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아까도 그 책에 언급한 내용을 인용을 한번 했지만 엄청난 위험 가능성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저는 뭐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표현을 하는, 그렇게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득이 될 때도 있고 실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아니 원래 다음 질문이 제가 그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리스크 계산 잘못해가지고 피해본 경험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원복 씨가 강력한 건을 하나 알려주셔가지고. 대본을 보고 좀 치고 나갔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원북 씨 안지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미수로 주식을 했다는 소리는 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약간 놀랍네요. 그래서 영진 씨한테는 그냥 이거 여쭤보려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북 씨가 너무 얘기를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이 순간 리스크 계산 잘못해가지고 나락으로 간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있었잖아요. 1998년에. 깜짝이야.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줄 알고. 인생 아니죠. 인생 아니죠. 1998년에 이게 왜 국가 단위로 연결됐던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조금 알려주세요. 네, LTCM의 파산이 이제 1998년에 있었죠. 이제 LTCM이 어떤 회사냐 하면 이제 채권의 차익 거래를 이제 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눈독을 들인 곳이 러시아 채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채권이 베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런 채권 간의 각 국의 채권 간의 가격이 평준화되면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는데 평준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 원북 씨처럼 약간 미수 비슷하게 그 돈을 끌어서 했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이제 채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배째라. 배째라 나 못 갚는다. 역시 불공국답게. 네, 예. 순식간에 그래서 LTCM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못 준다 이렇게 되니까 돈을 떼먹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이 1998년에 있었는데 이게 규모가 꽤 컸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죠? 초기 투자 자금이 1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정말 이게 그 전에 초기 1994년 2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한 회사인데 그 당시가 이제 12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게 계속 커서 1996년에는 이제 기존 자본군의 30배가 넘는 1,400억 달러까지 돌렸다고 해, 운용을. 그래서 정말 1,400억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140조잖아요. 140조. 그렇죠. 뭐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수준인데 이게 그 당시에서도 미국의 어떤 펀드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운용사, 그러니까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곳도 한번 이제 리스크 계산 잘못하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분들 기준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이쪽 업계에서 최고 전문가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과학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식을 짜서 투자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네.
뭐 책에 나오진 않은 예지만 한국의 예를 들어도 2016년에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에서 보복을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사업을 확대했던 이마트나 오프라인 점포들을 냈던 롯데마트, 특히 롯데가 큰 타격을 입었죠. 당시 면세점 사업부터 시작해서 마트 사업까지. 그때 이제 한한령이 내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였고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회복하지도 못한 기업들이 많아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롯데그룹도 그렇고. 제가 현대차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중간중간 숨어 있어요 함정들이. 정말 다각도로 투자했네요. 아무래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제 가까운 이제 그분께서 측근이 아니요. 이제 혈족 관계에 있는 측근이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도 이런데 저희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진짜 위험이 어떤지 리스크가 어떤지 판단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참고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얘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러는데도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근데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의 비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보통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이제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이라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뭐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지 않았어요? 네, 회색 코뿔소 대표적인 현상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난 2007년 4월을 기점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졌는데 이거를 2005년에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 의사 출신 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바운, 도이체방크의 채권 담당자 자레드 베넷, 풋내기 청년 투자자 제미아 찰리가 있는데 왜 풋내기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풋내기 말고 청년 투자자 제미아 찰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2005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은행들을 다 찾아가서 이 채권이 부실화될 거라고 배팅을 겁니다. 그리고 2007년에 진짜 그게 현실화됐고 이분들은 갑부가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 투자자가 알 정도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무너져 부동산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위험을 간과했어요. 그렇죠. 그 막연한 약간 그 기대감이랑 그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 아시죠? 저희 그 IMF 사태 다뤘던 거기 보면 똑같이 그 유아인 씨가 그 역할 하잖아요. 맞아요. 미리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믿고 가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뭘 믿고 거기 투자를 하느냐,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이렇게 호황이 계속되는데 근데 끝까지 남았던 사람과 그 유아인 엄청난 이제 갑부가 되지만 씁쓸한 갑부가 되잖아요. 그 장면이 저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약간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런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 기준으로 어쨌든 생성된 통계 그러면 이걸 또 다 믿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게 해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저희는 기자로서 그런 기사에 이런 숫자 통계들을 활용해서 이게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얘기하는 부분들 많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느냐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영국에 정말 잘못된 통계 사용으로 큰 피해가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에 이제 3세대 피임약이 혈전 발생 위험을 2배로 높인다 이런 경고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혈전 발생 위험이 2배로 높인다 이거는 정말 너무 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약을 안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100% 증가면 예,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쵸. 예, 제가 한 번도 제 계좌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수익. 농담이고요. 네, 그런 수익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100% 증가는 맞는데 이게 기존 확률이 7,000명 중에 1명이 이제 그 혈전 발생이 되는데 이게 7,000명 중에 2명이 된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쵸, 그냥. 예. 거의 뭐 0.00 뭐 이렇게 가는 건데 확률로 따지면 저희로 치면 이제 기레기라고 욕을 먹어도 할 말 없는. 그렇죠. 이렇게 헤드라인 잡아서 가면은 정말 큰일 나죠, 사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게 코로나 취재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상황이랑 약간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유의미한데 그 숫자를 가져와서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분명히 좀 좋아진 지표인데도 좀 나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이 통계라는 거라서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생각보다. 너무 많죠. 뭐 대표적으로 경제 기사 보시면 매일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20년 연속으로 성장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018년도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2019년인가 18년도까지 20년 넘게 성장한 국가고요. 그만큼 뭐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대단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좀 더 대단하라고. 더 대단하자, 더 커져야 된다, 아직 뭐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야, 너는 더 대단한 놈이라고. 넌 더 대단해질 수 있어. 이러는 건데. 자, 여기가 끝이 아니야. 채찍질 하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이런 그 통계 왜곡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이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원북 씨가 발제를 한 부분이죠. 이 공모주 투자 열풍이랑 연결되는 게 결국엔 기업 가치를 얼마나 볼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원북 씨가 좀 되게 여러 가지 뭐 용어나 개념들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써주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공모주를 하면 이제 IPO를 앞둔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사전에 돈을 내고 받는 건데, 공모가에. 최근에 이 열풍이 부는 이유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장을 하는 동시에 공모가보다 다 올라가니까 뭐 따상, 뭐 이게 다 따상이래. 그만큼 시장에서 공모주 열풍이 분 이유는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한 게, 보통 이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 해서 PER과 주가 순자산 비율의 PBR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데요. 문제는 지표를 미래 실적 전망치를 반영해 좀 산출하다 보니까 현재의 저점 가치와 좀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미래에 얘네 잘 벌 거래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있죠, 최근에. 크래프톤이 상장했을 때보다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왜 디즈니를 비교 기업으로 산정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 게임 회사가 무슨 디즈니랑 콘텐츠 회사랑 뭐 비교 기업이 된다는 거야?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좀 이제 세게 말하시는 분은 저 회사는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다 이렇게. 그렇죠. 사업 포트폴리오에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지금 땅바닥을 긁고 있고, 대표님이 결국에 임직원들한테 사과문을 돌릴 정도의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꿈 대비 주가 비율을 뜻하는 PDR, 프라이스 투 드림 레티오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까지 했어요.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만 보더라도 현재는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PER이 136배였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만 보더라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만 보더라도 평균 PR이 20.88이었어요. 6배를 상회한다는 거예요. 버는 돈은 없는데 주가만 겁나 비싼 거야. 그렇죠. 미국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자동차 기업 중심으로. 그 최근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루시드 모터스 맞아요. 케이스도 있었고, 이게 뭐 당장 차를 생산도 못 하고 뭐 생산 공장조차도 갖추지 않은 맞아요. 회사인데 뭐 나와 있는 디자인 도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포부 정도를 듣고 그렇게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주가로 산정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적정한가 되게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측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객관적인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니까, 저도 이제 경제부 기자로서 항상 이제 공모주 시장을 볼 때마다 이게 말이 되는 가치인가.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뭐 요즘만 보더라도 뭐 삼성, 뭐 SK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상장하고 있거든요. 회사 특히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 그렇죠. 뭐 일단 카카오 그룹의 카카오 매출이 한 5조예요, 작년. 매출이 5조인데 지금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 시가총액만 거의 30조에서 40조를 넘나들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가 그때 반영되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원북 씨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 어쨌든 이게 리스크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게 맞냐? 객관적인 지표들이 다 나와 있는데 PER, PBR 비롯해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자산이나 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과연 이게 리스크를 우리가 적정하게 보고 움직이는 건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영진 씨가 봤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나요? 이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사실 책 초반에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리턴이 크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돈을 버네? 쟤는 꿀을 빠네? 약간 이러면서 다들 PDR 그러니까 꿈을 파는 기업에도 돈을 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까지는 오히려 그런 PDR이 높은 PDR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자였다고 해요. 이제 맞아. 올해 같은 트렌드였고 경우도, 수익률도 좋았죠.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 물론 PER, PBR이 근본이기는 한데 약간 PER, PBR이 좋은 이제 좀 더 중요시 봐야 할 때가 있고 PDR이 좀 더 중요시 할 때가 있고 약간 이거를 좀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그래서 드냐면 사실 주식을 진짜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조금이라도 개념 용어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게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왜 쫙 떨어졌다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상승 곡선에서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들어간 게 직장 동료 쟤가 벌었대, 옆집 사는 쟤 벌었대 하니까 그냥 나도 일단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건지 모르고 일단 따라 들어갔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장이 안 좋고 왜냐면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심지어 주식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념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주식 시장의 리스크가 뭔지를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점 때문에 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오픈 얘기가 보통 회사를 사고 이제 회사를 공부하고 주식을 이제 사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회사를 사고 이제 내가 샀으니 한번 그걸 해볼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일단 돈은 넣어두고 이 사업이 잘 될까? 이제 봐볼까? 이런 느낌이죠. 그게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친구가 사라고 해서 사는. 그렇죠. 묻지마 투자, 묻지마 네. 투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회사였구나. 이게 제약회사였구나. 제 직장 동료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어떤 걸 할 거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어쨌든 메인 걸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냐. 뭐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종목을 골랐나 봤더니 이름이 신기한 거. 이름이 특이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시퍼렇게 됐다가 다 잃고 큰 교훈을 얻고 나왔더라고요. 졸업하셨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선택이 어쨌든 뭐 사회나 체계가 존재하는 게 그런 책임도 최대한 그 사람이 피해를 덜 가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잃더라도 내가 리스크를 알고 잃는 거랑 그런 거조차 모르고 잃는 거랑은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목 씨는 특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뭐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시즌 2 첫 화 오늘 좀 다뤄봤는데 저희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어요.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이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책을 저희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약간 뜯어보는 진짜 그쵸. 느낌이잖아요. 짚으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 첫 화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전에 1기 때는 좀 되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러프하게 가죠. 러프하게 갔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셈인데
큰 리턴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뼈가 있는 아주 센스 있는 말씀을 우리 영진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즌2 1-1화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리스크의 과학 이어서 저희가 좀 다룰 겁니다. 1-2화에도 화두 절반 남겨놨어요. 5가지 남겨놓은 것들 좀 다룰 건데 주로 국내 상황, 그래서 국내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 리스크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뭐 예측, 어떻게 좀 우리가 움직일지 저희의 경험들도 말씀드리면서 청취자분들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책방 기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책방 기자는 플랫폼을 좀 확대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이렇게 방송이 게재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예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즌2 1-1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